네, 정치현안 직설 박영식입니다. 월드컵 시즌이죠. 실증나는 우리 국내 정치를 잠시 거리를 두고 월드컵을 즐기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축구를 보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축구는 이렇게 재밌는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축구를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의 정치는 왜 이런가? 이런 좀 회의감도 드실 텐데요. 오늘 다양한 얘기들,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직설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정치학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월드컵 시즌입니다. 당연히 우리 김종욱 교수께서도 축구를 즐기시는 축구 매우 팬의 한 분 좋아합니다. 입장으로서 보실 텐데요. 대한민국이 최근에 이제 그 우루과이전이 있었어요. 네. 잘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볼 때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축구를 네. 하고, 네. 제가 볼 때 이제는 축구를 좀 즐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무슨 네. 16강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예. 축구를 즐길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된 것 같아서 앞으로 한국 축구가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구나. 네. 내부에 부패나 이런 게 없다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전 매우 진짜 마음을 졸이지 않고 봤던 예. 첫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의견들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저도 굉장히 안정감 있는 네. 축구 또 그 해외파 선수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축구도 이미 세계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수준의 축구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오프닝 때도 드리고 지금 이 질문을 드렸냐면, 굳이 이 축구나 스포츠를 정치에 빗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월드컵 이전 기간만 하더라도 정치 이슈 자체가 너무 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무튼 복잡한 사안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분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안들도 많아서 축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정치는 대한민국 축구의 수준에 버금간다는 표현도 아까울 정도로 우리 정치의 수준은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에 항상 국민들한테 욕을 먹는 안주거리가 되고 있죠. 그렇죠. 조금만 잘못해도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정치를 하지 못해 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자질이 없냐 있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네. 우리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가 대통령제라고 하는 좀 특이한 제도입니다. 대통령제가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all or nothing. 5년 동안 대통령이 돼야지만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상대는 5년 동안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상대 정치를 악마화시킬 수밖에 없고, 자기의 지지층을 최대한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보편적 이익보다는 자기들의 당선을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네.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위한 정치라고 느낄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구조적인 문제를 풀지 못하면 아마 이 문제는 우리나라 축구가 과거에 가장 큰 문제가 마무리였지 않습니까? 그쵸. 예, 골문 앞에서의 마무리, 예. 뻥뻥 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정치도 마무리가 잘 되려면 네네. 제도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완화시키지 않으면 음. 저는 계속 아마 헛발질, 그다음에 반칙 이런 것들이 횡행할 거라고 봅니다. 비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다못해 그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경기니까 어쨌든 축구도 상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우루과이 선수들과 경기 끝난 이후에 손흥민 선수나 다른 선수들이 우루과이 선수들과 막 격렬하게 경기를 한 이후에도 악수하고 보듬고 껴안고 하는 것을 보면서 대통령은 언제쯤 좀 야당, 그 상대방 적을 좀 만나줄까? 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경기 끝나더라도 경기 중에도 이제 서로 넘어지면 이제 일으켜주고 하는 것이 축구에서도 보여지는데 우리 정치에는 그런 게 없는 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아무튼. 제가 볼 때 페어플레이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인태 전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대통령의 인식이 이재명 당대표는 개인적으로 싫어. 인간 자체가 싫다. 인간 자체가 싫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또 윤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를 매우 혐오해. 예. 이런 게 있죠. 예. 거기다가 제2인자라고 얘기하는 법무부 장관이 야당 당대표를 범죄인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상황에서 협치는 불가능한 거죠. 좀 그래서 왜 저렇게 소위 국가 일을 할까? 네. 국가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미래, 또 국민들의 현재 안전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적인 거죠. 적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이면 되는 거죠. 섬멸한다. 죽이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5년 동안 아마 그런 격렬한
적을 죽이는 정치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그러면 죽이려고 하는 적에 맞서서 야당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기 위한 또 다른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제가 볼 땐 그 전투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국민이죠. 본격적인 주제가 있긴 한데요. 그 주제 나가기 앞서서 자꾸 이제 그 어떤 힌트를 주시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죽이기 정치, 섬멸하는 정치. 지금 실제로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들이 많이 이제 실제 지면에 보여요. 네. 최근에는 송영길, 네. 뭐 노영민 이렇게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등장한다는 표현은 좀 오바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칼날은 민주당을 향해 있는 것 같고 야당 정치인을 향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조는 뭐 정권 아무튼 5년 내내 계속될 것이다라고 전망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제가 볼 때 그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국회의원 선거가 뭐 앞으로 이제 있죠, 예. 1년 한 4개월, 5개월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네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또는 정당 지지율이 계속 지금의 상태를 유지한다면 선거 이기겠습니까? 선거 이기는 게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좀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기조를 바꿀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당장은 바꾸지 않을 거다. 아마 그래서 내년 지금 한 4월, 뭐 5월로 네.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네. 그때가 좀 고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정치적으로 지원한 네네. 당대표가 될 것인가. 네.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계속 유승민 전 의원이 1등을 달리고 있죠. 여론조사에서는. 예. 소위 반윤 주자가 당대표가 될 것인지에 따라서 네. 아마 정책 방향 자체들은 수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예. 이전은 제가 볼 때 지금 같은 강경 드라이브를 계속 걸어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피곤하기도 한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갔고요. 자, 오늘 큰 주제 사실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윤석열의 통치에 대한 주제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이제 여당 정치인들 내지는 뭐 대통령실 내부가 될 수도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떠받드는 정치에 만족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큰 어떤 가정을 두고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런 어떤 현 정치 상황을 근접하게 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건 언론이니까 네. 최근에 언론 보도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많이 모니터링 하시잖아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뭔가 실제로 뭐 용비어천가 이런 표현도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요. 사실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제일 놀란 게 국민의힘이 맨날 이런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네네. 국민의힘에게 매우 불리한 여론 지형이다. 저는 어떻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갖다가 그냥 대놓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전 반대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은 야당에게 많이 기울어진 게 아니라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네. 지금 예를 들면 조중동으로 얘기되는 소위 이 보수 언론. 검찰이 계속 정보를 흘려주죠. 제가 볼 땐. 뭐 대부분 나오는 검찰발이니까요. 그러면 조중동은 계속 쓰죠. 네. 그 사실을 얘기해서. 그럼 그 하위에 있는 다른 매체들이 그걸 또 다 받아가지고 쓰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걸 다 보겠죠. 포털을 통해서든 뭐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든. 네. 그럼 그 내용이 다 뭡니까? 이재명, 정진상, 김용, 그다음에 거기에 또 이제 지금 나오는 건 노영민, 그다음에 오영환, 그다음에 뭐 많은 사람들 거기다 또 이제 서훈 지금 서훈 소조사 받았으니까요. 네. 뭐 예를 들면 이 집단들은 뭐야? 뭐 이렇게 죄가 많아? 이런 얘기들을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매우 안 좋은 구조인 거죠. 반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한겨레 경향 같은 경우가 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 반론의 어떤 핵심적인 신문이었는데 네. 최근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요.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신문도 약간 좀 그랬었잖아요. 네네네. 약간은 좀 네네. 야당지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예. 기업이 인수한 다음부터는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뭐 정부를 대변하는 신문 같은 모습들. 그래서 저는 지금 언론 자체가 지금 완전히 지금 몸을 사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네네. 그러면 그런 네네. 언론들이 상황이 변하게 되면 네. 여론의 지형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좀 여론조사 지형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 언론의 보도에 따라서 출렁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 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변곡점으로 흐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어제죠 갤럽 예. 조사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긍정이 30%, 부정이 62%, 거의 똑같아요.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변동이 없어요. 네네.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 핵심은 중도층이에요.
중도층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네네. 대통령이 뭘 하건, 음. 그러니까 대통령이 뭘 잘하건 못하면 더 떨어지겠습니다만 네. 뭘 잘해도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음. 이 한 번으로 지켜볼게. 이런 분위기가 계속 오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전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잘하지 않게 되면 예. 이 구조, 이 상황이라고 하는 여론 지형 자체가 구조화될 수가 있다. 구조화되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갑니다. 네. 우리가 과거 사례가 있죠. 조국 전 장관 문제. 네. 매우 변동이 심했죠. 2019년도 8, 9월 이후에 변동이 네. 심하다가 2020년 이후 들어와서는 거의 중도층이 조국 전 장관 문제 때문에 움직이질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저는 이 상황에 어떤 락에 걸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 네. 언론사도 어쨌든 뭐 언론사이기 이전에 또 회사니까 수익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수익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또 광고라는 게 있고 또 광고를 얻어내려면 어쨌든 정권이 바뀌고 나면 그 광고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들 혹은 또 보이는 손들 그런 것들을 신경 쓰려면 실제로 그 보도의 온도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뭐 항상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거는 근데 너무 뭐랄까 정권 편향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는 것이고요. 언론이라면 당연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공기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에 중도층 내지는 국민들조차도 지금 그 언론에게 별로 기대하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그럼 자기들이 정론직필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야죠. 근데 정론집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사 내용들 보게 되면 네. 제일 놀란 게 피의 사실을 공포하게 되면 네. 그건 범죄 행위예요, 실제로는. 근데 신문들 보게 되면 검찰발로 다 얘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그럼 사실인데 뭐가 문제다 이런 식이에요. 사실은 확정되지 않아요. 재판 결과가 나와야 확정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끝까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전체 정반대가 됐어요. 검찰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면 팩트인 것처럼. 그래서 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고는 피의자가 주장하는 것은 거짓인 것처럼. 이건 거의 민주주의의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 헌법상에 많은 국민들에게 그렇게 막대한 권리를 주는 이유는 예. 검찰은 권력이 세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런 공권력의 권한에 맞서서 개인이 어떻게 하면 자기를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진술 거부권부터 다양한 권리를 주잖아요. 네. 근데 진술 거부를 했다고 거짓말한다고 얘기하거나 네.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나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민들의 오랫동안 내려왔던 보편적 권리 자체가 검찰 권력에서 무력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싸워야 돼요. 야당은 이럴 때 싸워야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야당 당대표는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야당 당대표 측근들이 구속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은 좀 싸우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신의 폭이 많이 좁아진 것도 네네. 사실이고요. 뭐 언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대목에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해외 순방 전후 내지는 MBC 전용기 취재 제한 탑승 제한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언론관, 대통령실의 언론관, 혹은 대통령의 언론관을 따라가는 국민의힘의 언론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제가 볼 때는 언론관이라는 게 있나요? 없다. 네, 어떤 언론관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핵심적인 내용은 그러잖아요. 왜곡 편파 보도를 했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왜곡 편파 보도라고 하는 규정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실이 왜곡 편파 보도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왜곡 편파 보도입니까? 대통령실이 무슨 언론중재위원회인가요? 저는 그런 발상을 하는 건 저도 감시당하는 주체잖아요. 네. 대통령실은 언론에게 감시당하고 견제받고 비판받는 대상인데 견제받고 비판받는 대상이 그런 기사를 썼다라고 얘기해서 그 기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왜곡 편파 보도라고 얘기하면 예.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치고 장구 치고 다 아는 거죠. 그 왜곡 편파 보도의 핵심적 이유가 뭡니까? EXX. 이 새끼 혹은 뭐 바이든 뭐 날리면 날리면 뭐 이런 바이든.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게 편파 왜곡 보도래요. 제가 볼 때는 EXX는 아무리 들어봐도 EXX예요. 아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럼 뭐가 왜곡이죠? 뭐가 편파죠? 그다음에 바이든 날리면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주장에 의하면 네. 확인이 안 됐으면 왜곡인가요? 편파인가요? 그 얘기가 나왔더니 가만히 있다가 몇 개월 한 달 좀 지나서죠. 한두 달 지나서 갑자기 그 내용을 들고 와가지고 왜곡 편파 보도라고 얘기하면서 전용기에 타지 마. 좀스러운 정도가 아니고요. 졸렬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언론관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예. 그 MBC 배제 이후에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뭐 동지 의식을
뭐 한편으로 느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전용기 제한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하루 이틀 있다가 막 엄청나게 많은 언론 단체나 내지는 뭐 편집협회까지 나서가지고 성명을 내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해외 순방에서도 심지어 그 풀단이 취재를 하지 못하는 정상회담 자체를 취재를 하지 못하는 즉 전속 취재라는 요상한 용어를 통해서 대통령실이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주면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 쓰는 네. 형태에 이르렀는데 그 이후에 아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언론이. 저는 이제 그 이후에 뭐라도 있을 줄 알았어요. 뭐가 있을 수 없겠죠. 보니까 대통령실이 저도 좀 들은 얘기인데 네네. 대통령실 출입한 기자들이 쫙 절반으로 쫙 갈라졌대요. 아 갈라졌대요? 네, 절반으로 갈라졌대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 이해가 안 되는데. 반 MBC, 친 MBC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 때문에 갈라진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치를 취한 부분과 관련해서 소위 이 이기주 기자가 한 행위가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있는 거고, 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출입 기자가 있는 거죠. 아 오바했다 한마디로 이기주가 예, 오바했다. 그러니까 이제 오바도 있고 예. 너만 튀려고 그래? 이것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랑 꼭 예를 들면 그렇게 그 좋은 기준만을 안 하잖아요. 네네. 또 하나가 이 이기주 기자가 보니까는 MBC 출신이 아니더라고요. 원래 MBC 출신이 아니더라고요. 김재철 사장 때 제가 뽑힌 걸로 알고 예, 있는데. 그때 들어왔기 때문에 또 네네네. 내부에서는 또 공채 출신이 아니어서 또 그 차이도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에 있는 출입 기자들이 개인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언론 사주가 있을 것이고 네. 또 자기 데스크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중동 같은 경우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내지 않았겠어요? 네. 발행인들이야 동참하는 척 했겠습니다만 네. 구체적으로는 조중동 기자들 자체가 둘로 갈라져 있어라고 얘기를 네. 하겠죠. 네. 뭐 어차피 대한민국 신문은 조중동과 그 밖의 신문들이잖아요. 네. 자기들 입장에서는. 전 그래서 네. 매우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이 정도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언론 출신이시니까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전속 내용이라고 하는 거 취재를 안 하고 그걸 내용을 받아가지고 기사를 씁니까?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 취재를 거부해야 되는 거지요.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취재 아무도 거부하지 않았고 한겨레 경향 정도만 소위 민항기를 타고 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진짜 옛날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언론은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수백 번 나왔을 얘기인데 어느 기자들도 제가 볼 때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기주 기자에 대해서 또 술 먹으면서 피죽피죽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MBC가 전용기에서 배제되고 나서 성명서를 낸 거는 협회에서 뭐 차원에서 성명서를 낸 거 한 거는 저는 최소한의 언론인으로서의 양심 정도만 일단 살렸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바뀌지 않았다면 뭐 언론 관여할 것도 없습니다. 언론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가 바뀌지 않았다면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언론사 차원의 조치 내지는 기자로서의 조치 이런 행동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일단 없었다라는 걸 보면 이제 교수님께서 들으셨던 어떤 그런 일종의 이야기들이 좀 들어맞는 성향도 있는 것도 같고 이제 그런 균열을 아마 이것도 뭐 제 추측입니다만 대통령실 차원에서 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갈라치기죠. 뭐 일종의 갈라치기죠. 네. 일종의 갈라치기고요. 두 가지로 슬리퍼설은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장 입고 있었어요. 이기주 기자가 정장 입고 있었죠. 그 안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이제 패조라고 하나요? 깔깔이 같은 거 이제 들어가 있고. 깔깔이는데 군대에서 정장 같은 걸 입었는데 네. 정장 입고 우리가 슬리퍼 신습니까? 집에서 출근할 때 슬리퍼 신고 대통령실까지 그렇게 나왔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쵸. 기자실이 있었을 겁니다. 기자실에서 가방 내려놓고 슬리퍼 신고 거기 앞에 단상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첫째. 둘째로 이기주 기자만 슬리퍼 신었을까요? 모르죠. 저희 뭐 찍힌 거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합니다. 그래요?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슬리퍼를 포커스를 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슬리퍼를 놓고 비판했던 언론사들 반성하세요. 자사 기자들 중에 슬리퍼 안 신습니까?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저기도 돌려봐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이기주 기자가 그 아주 지엄하신 대통령이 돌아서 가는 뒤통수에다 대고 큰 소리로 질문을 했다라고 불경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그렇습니다. 예. 여당 정치인들 다 그랬어요. 아마 더스핑 다들 다 돌려보세요. 네. 목소리 크기만 다를 뿐이지 계속 물어봤지. 아니 대통령님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건 상관이 없고 네. 왜 그게 왜곡 편파받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까? 그 차이가 어떤 차이예요? 그렇죠. 네.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왕조 시대도 아니고 네. 대통령은 무슨 뭐 특권층이에요? 우리 헌법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특수계층을 인정하지 않아요. 헌법에.
지금 신분제 사회도 아니고 대통령 등 뒤에다가 큰 소리로 얘기했다고 난리를 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전두환 시절 같은 언론관을 가지고 있으니 네. 답답할 뿐입니다. 답답할 뿐입니다. 저 이것도 그 얘기 나왔으니까 이것도 팩트로 반박하시죠. 네. YTN 뉴스캐치 검색하세요. 뒤통수 도어 스태핑 검색하시면 아 맞아. 현재까지 대통령 뒤통수에 대고 어떤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지 그 사례를 날짜별로 질문별로 다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뒤통수에 질문한 게 예의 어긋난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YTN을 안 틀고 대통령실 연합뉴스 TV도 바꿨다고 하잖아요. 왜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기사 다 떴어요. 왜 이렇게 쫌스러운지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YTN을 틀어놨다가 YTN이 자기한테 안 좋은 내용으로 보도를 하니까 네. 연합뉴스 TV도 바꾼다? 왜 그냥 TV조선 틀어놓죠 거기다가. TV조선 틀어놓으면 안 되나요? 틀어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연합뉴스 TV가 이제 뭐 저의 이제 그 친정이기도 한데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친정이기도 한데 실제로 그렇게 그 정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청와대 뭐 이제 다 돌아요. 뭐 국정원은 어디 틀었다, 국방부는 어디 틀었다. 그 출입 기자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심지어 로비에 가면 뭐가 틀어져 있는지 다 얘기가 돌거든요. 근데 이번에 YTN에서 연합뉴스 TV로 바꿨다고 하잖아요. 연합뉴스 TV 내부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조심해야겠다는 얘기가 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YTN이랑 연합뉴스 TV랑 같이 틀어올 때 상관없단 말이지. 근데 연합뉴스 TV만 틀어놓으니까 얼마나 연합뉴스 TV 내부적으로 솔직히 시쳇말로 쫄리겠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연합뉴스 TV가 너무 최근에 정말을 너무 잘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패널들도 네. 대통령실이 요구하면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와요. 그게 뭡니까? 진짜 두 개밖에 없는데. YTN, 연합뉴스 저는 이미 TV. 퇴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 얘기가 나가면 조금 불안해지고.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언론의 상황을 저희가 좀 짚어봤기도 했고 대통령의 언론관이 어떠한지. 근데 이제 아무튼 따끔한 지적을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래저래 좀 걱정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중도층 내지는 일반 대중들이 기성 미디어가 아니라 이제 뭐 저희 같은 스픽스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보수 유튜버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저희 이제 뭐 그 가족 어르신들 중에는 이미 야 니네 스픽스 못 보겠더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좌파라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제 그 어르신들이 보시는 이제 유튜브들을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뭐 보수 유튜브, 더 나아가서 우파 유튜버들인데 한간에 있었던 설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풀 만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혹시나 기성 미디어 중에 우호적인 언론들을 선택적으로만 모니터링 한다든지 본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이걸로는 부족해서 우파 유튜브나 우위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수 우파 유튜버들에 너무 몰입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한간에 흘러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맨날 네. 한간으로 얘기해야 돼서 왜냐하면 이제는 자꾸 설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긴 하는데 전두환 시대 같아요. 말하기가 되게 두려워요. 말하면 또 고소고발 당하나, 말하면 예를 들면 위협 당하나 이런 건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봉규 TV인가요? 뭐 되게 좋아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잖아요. 네. 전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너무 좀 보수 유튜버들의 기사 내용들에 휘둘리는 거 아니야? 예.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자기한테 좋은 얘기 하거든요. 네. 거기서는 윤석열 대통령 진짜 용비 어천가를 불러대고 있는 TV니 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면 진짜 안 좋은 방식으로 대중 여론과 정반대인 거죠.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지금 30%, 갤럽 기준으로 네. 부정이 62%예요. 예. 그럼 당연히 스피스 같이 공정한 방송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맞는 거죠. 네. 62%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어떻게 그게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균형을 맞춥니까? 저는 그것도 균형을 맞추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건 진짜 그야말로 정부 입맛에 맞추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네. 30대 60이면 제가 볼 때 완전히 기울어진 거예요. 국민 여론 자체들은. 그러면 공정한 언론이라고 얘기하면 62%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정적으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니네들은 1대1로 안 붙여? 뭐 2대1로 안 붙여? 왜 논조가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분들이 윤 대통령을 너무 좋아서 그러시나? 매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자,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언론 얘기는 이걸 마지막으로 할게요. TBS 예산 중단. 네. MBC YTN 세무조사. 심지어 MBC는 지금 뭐였죠? 법인세 문제 때문에 520억 정도 벌금을 내야 된다라는 지금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고. MBC 옛날 여의도에 있는 사옥 네, 판매할 때 맞아요. 나온, 맞아요. 그렇게 보면 실제
이걸 언론 죽이기로 보기에는 지금 그럴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세무조사가 왜 정기 세무조사인데 뭐 어떡하라고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MBC와 YTN만 네. 하필이면 문제가 있었나요? 제가 볼 때는 언론사 재무구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세무조사 들어가면요 안 걸릴 거 없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마음껏 하시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마음껏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까지 하나 한번 보게요. 국민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언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독재로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 제가 볼 때 지금 하는 행위는 독재인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게 그 국세청이나 검찰이나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위에 오더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언론사가 저렇게 막 세금을 조질 수가 있습니까? 과거 사례가 하나 있는 거죠. KBS. 저는 동일한 사례 갖다 가져와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지금 길들이게 하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MBC가 지금 다시 한번 사랑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뭐 조회수로 평가된다면 그게 맞을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두드러 맞으면 오히려 그 두드러 맞는 사람 또는 조직 또는 매체에게 훨씬 더 공감 능력을 가지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즐거우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나중에는 이 작은 부메랑이 돌아가지고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다. 그러면 이게 잘못되게 되면 5년마다 피바람이 분다. 저는 아주 안 좋은 정치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저희 때는 맞서 싸우는 거죠. 방법 없죠. 뭐 독재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건 우리 헌법적 가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삶입니다. 싸워야죠. 방법 없죠. 뭐 그거는. 하나를 놓쳤네요. YTN은 민영화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건 세무조사랑 다른 이슈라 가지고 그건 짚어보긴 해야 되는데 민영화 문제는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영화는 매우 무서운 논리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영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3대 교리 중에 하나인데 하나가 기업의 규제를 풀어라. 기업의 규제를 풀면 기업에게 이익이 되겠죠. 비효율적인 공공 부분을 갖다가 민영화시켜라. 네. 근데 이 민영화가 되게 되면 누가 이걸 인수하겠습니까? 기업이 인수하겠죠. 네. 인수할 수 있으세요? 무슨 못하죠. 못하죠. 개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 세 번째가 아웃소싱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공이 하는 일들은 비효율적이니까 그것만큼 또 외부에다가 민간에가 아웃소싱해라. 네. 그럼 그것도 누가 받겠습니까? 기업이 받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기업을 위한 거죠. 제가 볼 때 YTN의 민영화라고 하는 얘기들은 무슨 언론의 자율성들을 빙자하며 기업에게 자기에게 친화적인 기업에게 언론을 갖다 판매하는 거예요. 네. 판매하는 거예요. 매우 안 좋은 거죠. 아니 기업이 제가 서울신문 예를 들었습니다만 네, 기업이 인수하면 누굴 위해서 보도를 합니까? 제가 볼 때 국민을 위해서 보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좀 케이스가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JTBC가 네. 태블릿 PC를 가지고 보도한 것 때문에 탄핵이라고 하는 사례가 왔는데 다시입니다만 그 원래 원료는 조선일보랑 TV조선이 네. 그 사실을 파헤치다가 그렇습니다. JTBC로 넘어간 거잖아요. 예. 그래서 땅을 치잖아요. TV조선과 조선일보에서는. 저는 그런 게 있어서 YTN 민영화 말 안 듣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의 뭐 이제 그 지분 매각 결정 나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좀 가시화되고 있어가지고 그럼 그냥 민영화 되는 거예요, 교수님 이렇게? 아주 쉽게 간단하게? 제가 될 볼 수 있나요? 때는 야당이 싸워야겠지만 이게 입법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 부분은. 그렇죠. 이건 뭐 예. 지분 매각 지분 매각하는 건 뭐- KDN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마사에서 하는 건데 그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한번. 나중에 또 다시 또 예를 들어 근데 한번 민영화되면 돌아올 수가 없는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럼 나중에 하나 또 만들어야죠 뭐 그럼 정권이 바뀌면 반복이 될 것이다. YTM을 만들든 네. 뭘 만들든 만들어야겠죠. 알겠습니다. 언론 얘기를 저희가 뭐 이렇게 길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언론의 문제는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가장 그 최근접의 그 일선에 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거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과 진실을 잘 비춰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아쉬운 분들이 있어서 짚어봤고요. 아무튼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메시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 다음 주제 좀 저희가 나아가 보면. 지금 여당 내 상황은 사실상 뭐 전쟁입니다. 각자 동상이몽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하지만 총선은 시간이 어느 정도 1년 조금 5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윤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부가
공천하는 작업을 대통령실은 바랄 것이고, 하지만 여당 내부에 있는 전통적인 정치인들은 정치 초보가 드라이브를 하는 공천을 바라지 않을 것이고, 그게 첫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지지도가 이렇게 낮은 대통령과 함께 플래카드를 걸고 내가 선거에 뛸 수 없다. 공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이후에 균열이 발생할 텐데, 지금 당장 여당의 상황을 보면 사실상 대다수의 언론과 유사해요. 윤비 어천가 다르지 않거든요. 그럼 윤석열 마일리지 쌓아서 공천 받으면 그분들의 인생이 나아지지만 국민들의 인생은 나아질까요? 지금도 안 나아지는데 그때라도 나아질까요? 제일 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이 아주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도권에 국회의원이 없어요. 아, 맞아요. 다 이제 거의 말살됐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수도권 민심은 전체 절반 이상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과거에는 뭐 호남 영남발에서 올라왔다고 얘기하는데 네.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도권발에서 다 내려가는 게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수도권이 또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같은 경우는 거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수도권의 여론들을 당 지도부 또는 대통령실에 반영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 세력화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예. 따라서 텅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막강한 제왕적 권력이 하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어떤 고개를 숙이면서 나름대로 권력을 도모하려고 했던 네. 윤핵관. 네. 근데 윤핵관이 지금 팽당했었잖아요, 초기에. 네. 다시 지금 장제원 의원이 복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네. 윤호를 하셔가지고. 예. 예. 그랬을 때 다시 그러면 저희 윤핵관을 비롯한 친윤 그룹들이 존재하겠죠. 요 그룹, 대통령실 안에는 검핵관과 소위 이 정치를 잘 모르는 관료 출신의 또 죄송합니다만 딸랑 네네. 관료들, 네. 이 구조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을 움직이려고 하는 네. 그룹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나마 정치를 아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 예. 조금씩 뭔가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노력한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친인들이 지금 충성 경쟁하는 거잖아요. 네. 그 국정조사 문제 관련해서도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합의한 거 합의까지 아닙니까? 했는데. 합의했는데 뭐 다시 또 합의는 됐습니다만, 네네. 그랬더니 친윤들이 대거 기권표 반대표 던지고 대통령에게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가 안 변했습니다. 이제는 저희를 좀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용비어천가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저는 이게 왜 문제가 많냐면, 저는 진짜 권력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 사람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가족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정쟁화 시키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국정조사는 정쟁화의 소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유가족들이 다는 아닙니다만 희생자 34분의 유족 가운데 약 30명 정도가 참석한 그 모임에서 요구한 게 뭡니까? 윤석열의 진심 어린 사과, 성역 없는 책임 규명 및 문책. 이 네. 두 성역 없는 책임 규명 및 문책이라고 얘기하면 이 대상에 걸린 거잖아요.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네. 왜 대검이 거기 들어가 있어? 음. 뭐 이런 거잖아요. 왜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어? 그렇죠.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성역 없는 책임 규명이 되겠어요? 그렇죠. 안 되겠죠. 네네네. 그럼 유가족과 정반대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부끄러워하지를 않아요. 그럼 제가 볼 때 참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정치 집단이 통치, 그다음에 국가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네. 국민만 피해보고 국민만 불쌍해지고 힘들어지는 거겠죠. 전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네. 상황은 매우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검찰, 관료, 충성파 정치인이 결합되게 되면 예. 국민을 안 주는 게 없어요. 국민을 안 주게 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권력만 잘 나누면 되는 건데 네. 대통령의 권력은 너무 커서 막 흘러 넘치죠. 옆으로 막 흘러 넘치면 그 옆에 개걸스럽게 그 권력들을 권력 단물을 빨아먹으려고 하면 드글드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거기에 소위 검찰들 국민들 삶 잘 모르고 맨날 특수부 수사만 해서 윽박만 지르던 사람들이 앉아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고 예. 관료들도 마찬가지죠. 승진 욕구만 가지고 있는 소위 핵심적인 그런 라인들이 또 그 많은 권한들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고 뭐 친윤은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네.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는 변화하기 어려울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조계획서 통과될 때도 보면 기권과 반대를 주목해 봐야 되는 이유가 이제 그게 다 뭐 사실은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친윤계로 네. 분류되는 의원들 이제 공천에 관심 있는 분들의 의지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오늘 그 녹화 시점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지도부를 만난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방송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살짝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죠.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구 5선입니다. 네. 대통령은 배지 한 번 못 단 6개월짜리 정치인이고요. 네. 근데 그 만찬에서 뭐 이것도 짧게 전망해 볼 건데 이미 이제 저희 방송 나갈 때쯤에 기사화가 됐을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 돗자리에 앉아 보는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만찬 가서 밥 먹으러 가면 그러니까 이번에 두 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첫째, 김은혜 수석이랑 강승규 수석 누가 쫓아냈냐? 왜 그렇게까지 했냐?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때 이용 국회의원이죠. 그때 의총 자리에서 뭔가를 낭독을 하는데 그 대통령한테 윤허 받고 그 메시지 낭독한 거잖아요. 주호영 때리기를 앞장서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호영 가방 못지가 그렇죠. 주호영 너 왜 그랬어 이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초선한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자,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그 합의, 국조 합의에 대검은 왜 들어가는 거야? 이거 누가 합의했어? 주호영이지. 당신 뭐야? 나랑 같이 정치를 하겠다는 거야? 이 얘기를 5선 국회의원이, 그것도 대구 국회의원이 6개월짜리 안 된 그 대통령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불편하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밥은 넘어가겠죠. 아무리 뭐 맛있는 거 먹을 밥이 안 테니까.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불편하지 않겠어요? 주호영 의원도 5선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상황을 다 알겠죠. 그 상황을 다 아니 알고. 아무리 알아도 그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예. 아유, 고생하셨다라고 얘기하겠죠. 네. 거기서 취재가 다 들어가는데 거기서 싸움을 하겠습니까? 요로로 들어가겠죠. 요로로. 예. 당신 계속 걷다우로 하면 앞으로 좋을 것 같아? 예. 당신이 원내대표하고 이제 정치 끝낼 거야? 예. 이렇게 제가 볼 때 요로로 들어가겠죠. 예.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심을 나름대로 조금 아는 거예요. 국조를 안 받을 수가 없다. 네. 왜냐하면 국조를 안 받게 되면 유가족들이 이제 얘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근데 유가족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아주 제가 볼 때는 세월호 참사들 때보다 더 억장이 무너져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모일 수도 없지, 말도 못하게 하지, 그다음에 여론 자체가 아주 나쁜 지형으로 좀 쌓여 있지, 억울해 죽겠는데 이런 상황에 있어서 처음으로 이제 조금씩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하나하나 등장을 해서 유가족들의 분노와 소위 참사의 정부 책임이 결합되게 되면 예. 거의 예를 들면 큰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 측면이 있으니 예. 일단 국정조사를 합의해야 된다라는 거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예산 문제가 분명히 걸려 있죠. 예. 준 예산으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그냥 그건 죽자는 얘기잖아요. 네. 준 예산이라고 하는 건 내년에 가장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시작하자마자 준 예산으로 간다. 그럼 아주 기본적인 예산만 가지고 예. 굴려야 되는 상황이면 경제가 엉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다 고려했을 거예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 저는 그럼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음. 근데 제가 볼 때 그 얘기를 안 들어요. 음. 이유는 뭐냐? 음. 대검이요. 음. 아니 대검이 법무부도 뺐잖아요. 그래서 네. 법무부를 뺐으니까 대검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동훈, 이원석 빼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이 나라의 권력 서열 1위 윤석열,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또 얘기하면 또 왜 맨날 그분 얘기한다고 뭐라 그럴까 봐. 네. 그다음 2위 한동훈, 3위 이원석 뭐 이런 겁니까? 네. 전 이해가 안 돼요. 왜 법무부와 대검이 관련이 없을까요? 제가 1년의 과정을 쭉 봤는데 10월 달 내내 마약 문제는 정부, 법무부, 경찰의 중대 사안이었어요. 대통령도 심지어 그 문제를 언급을 했었고요. 그럼요. 총리도 얘기했었고요. 예. 법무부 장관도 얘기했었고요. 네. 당정 협의도 했어요. 찾아보면 다 나와요. 네, 다 나와요. 네. 다 있고. 그래서 모든 경찰들의 초점이 어디로 갔느냐? 마약 문제였었어요. 아니 대통령이 마약 사범을 단속해라라고 얘기하고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그 권력 서열 2위가 그 얘기를 하고 식물입니다만 식물 총리가 그 얘기하고 당정 협의하고 한 달 동안 마약 사범들 잡자고 단속 기간 만들어서 경찰 대거 투입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저희가 뭐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 10월 29일에 있었 참사가 그 마약이 집중했기 때문에 그 참사가 벌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제 조사의 대상으로 네. 삼는 거죠, 그냥.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유가족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성역 없이 해달라고 하니까 이것이 혹시나 그쪽으로 많이 비중을 많이 뒀기 때문에 인력들이 차출이 못 돼서 서너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걸 막을 수 있었는데 그 서너 명이 부족한 이유가 뭐야? 성역 없이 해보자라고 하기 때문에 대상에 들어가니까 그걸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상식. 네. 기초예요, 기초. 저도 참 놀란 게 뭐냐면 그 누구죠, 저기 이진복 정무수석 와가지고 대상도 아닌 기관들을 왜 집어넣느냐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대통령실하고 아마 대검인 것 같아요. 느낌에는. 네네네. 아니 국정상황실이 보고받아가지고 대통령한테 전파했잖아요. 다시 재전파가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조사 안 해요? 위기관리센터가 뭐 하는데? 재난 대응하는 게 위기관리센터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예요. 네. 예. 여기 안 해요? 네. 대검도 마찬가지죠. 대검을 왜 안 해요? 다 이게 나온 내용도 다 있는 건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실이 스스로 검찰 공화국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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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검찰 공화국입니다라고 정무수석이 국회에 와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정부가 이게 정부입니까? 말이 안 되는 그렇습니다. 국면이죠. 저는 그 이번에도 그렇지만 딱 보면 그러니까 성역 없이 조사를 해야 되는 요구 이런 거 다 떠나서요. 그냥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게 있는 성역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즉 한동훈이 들어가면 안 돼. 즉 이상민이 들어가면 안 돼. 누군가가 책임을 물으면 무조건 커버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아직도 이상민 있잖아요. 아 자리에, 있죠. 아이 자리에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답답합니다. 저는 저 정도면 공감 능력이 거의 없다고 봐요. 저 정도 책임 저는 한동훈이건 이상민이건 전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왜 국가 일을 맡으려고 했지? 저도 국가 일이라고 하는 건 소위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건 국가 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거고 국무위원이면 그 책임은 엄청나게 막중한 거예요. 근데 그 막중한 책임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니 세상에 경찰 병력을 배치했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거라고 얘기한 사람이 어떻게 재벌 방지책을 만듭니까? 대통령은 고생한다고 어떻게 어깨를 툭툭 칩니까? 이게 나랍니까? 심지어 TF 단장. 그리고 명단도 없다고 했는데 명단 다 있었고 거짓말에다가. 저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3진 아웃을 넘어서 4진, 5진, 6진 아웃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뭐랄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출근하기 전에 보면서 한국 축구로 저희가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 예전에 흔히 얘기하는 기자들 내지는 선배들이 얘기했던 그런 일종의 정치의 낭만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정치의 낭만은 즉 싸울 때 화끈하게 싸우고 그게 국민을 뒷배로 해서 이게 잘못됐으면 정말 좀 과도할지언정 그게 뭐 그게 폭력적이든 뭐든 금도를 넘든 그 우리가 생각하는 선을 좀 넘었다고 하더라도 진짜 어떤 화끈하게 싸울 수 있는 그 예전의 그 정치의 낭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이 정도의 사안이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심지어 다 어디 로텐도그에서 들어 누워도 시원찮을 만한 사안들이 수두룩 빽빽인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좀 결기가 떨어지는 아니 것 저는 같은 진짜 측면이 이게 있죠. 정말 요즘에 제가 스픽스에 달린 댓글 보면서 박영식 수박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는데요. 그게 아니라 진짜 지금 들어 누워도 시원찮을 사안이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천하태평이지? 근데 제가 볼 때 도라지 위스키가 필요한 것 같아요. 도라지 위스키. 낭만에 대하여. 네. 그러니까 그 낭만을 살리려면 근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제가 이제 KBS 뉴스 제목인데요. 네네. 이태원 참사 유족 알아서 살아라 내팽개쳐진 느낌 유족 간 결의 절실이라는 기사 제목이에요. 근데 한 분이 그런 말씀 유가족 중에서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진상 규명을 빨리 해서 책임자들이 빨리 처벌받는 걸 제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책임의 꼭대기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책임자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책임을 지는 분이 안 계세요. 없어요. 대통령은 공식적인 사과도 아직까지 안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참사에 대한 책임은 아무에게도 없어요. 문제는 왜 하필이면 할로윈 축제에 거길 갔냐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참혹합니까? 유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에 빠져 있겠습니까? 저는 이건 야만이죠. 이 정도의 상황이면 야만인 거고 민주당도 매번 그런 거죠. 정쟁화되고 잘못 끌려들게 되면 문제가 있어라고 판단을 해서 또 네. 그다음에 제일 놀란 게 뭐 탄핵을 얘기하면 퇴진을 얘기하면 헌정 질서를 흔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탄핵은 헌정 질서에 있는 거예요.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하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네. 그게 무슨 헌정 질서를 갖다가 흔드는 겁니까? 아니
20%밖에 안 되는 지지율을 3개월째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퇴진하라는 얘기 한마디도 못하게 되면 네. 국민들이 뭐하러 존재합니까? 자기들이 주인입니까? 국민의 주인이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매우 문제가 많은 지금 지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웬일인지 제대로 좀 못 싸우고 있고 잘 안 하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제 민주당을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잘못은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데 네네. 왜 민주당이 못 싸우냐라고 동일하게 비판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더 열심히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꼭 그 촛불집에 가란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못한다고 해서 싸우고 네네. 얘기하고 제기하고 예를 들면 김우겸 의원 같이 이 중대한 사안에서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사퇴도 시키고 네. 답답합니다. 예, 좀 오바의 미학, 그러니까 오바의 미학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정치는 상상력 이 정도까지 해도 될까? 지금 정부가 너무 잘못 가고 있어. 야당이니까 결기 있게 비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결기의 선이라는 게 아까 낭만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는 뭐 조금 과도할지 그게 뭐 폭력적으로 비춰질지라도 정말 그 어떤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 가지고 파이팅 있게 싸워주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게 전략의 부재인 건지 결기의 부재인 건지 뭐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좀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한 것뿐이고. 제일 놀란 게 네. 김종민 의원이요. 예. 제2의 조국 사태가 연상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도 그 인터뷰 봤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조국 전 장관 문제 있을 때 끝까지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신 양반. 소위 그 정부 책임론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양반. 예. 그런 국회의원이 갑자기 지금 와서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의 스탠스를 유지하게 되면 네. 제2의 조국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거기다가 그러니까 전 조응천 의원, 김혜영 전 최고위원, 박영진 의원 이런 사람들은 좀 이해가 돼요. 그분들 원래 그랬으니까. 일관되게 얘기했으니까 이해가 돼요. 일관됐어요. 네, 맞아, 그러니까 일관됐어요. 저분들은 뭐 적전 부전이든 뭐든 자기 말씀하시는 분 이해를 하는데 김종민 의원 같은 분이 저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위적인 수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증거가 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돼요. 예를 들면 계속 뭐가 흘러나오는데 무슨 돈 뭉치가 있다, 현찰 뭉치가 있다 막 얘기가 나와요. 작년에 기억나세요? 김영판 의원? 네네네. 조폭 돈 뭉치 사진? 네. 거짓말이었잖아요. 네. 저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증거가 나오면 당연히 유죄 판정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만 그 이전에 야당은 소위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네. 지금의 정부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죠. 예. 우린 이럴 때 수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제 이제 발상이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김종민 의원 예를 드셨으니까 저는 지금 이 시기뿐만 아니라 이준석 사태 때부터 쭉 돌려봤을 때 정치 참 비겁하게 하시는 두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 굉장히 비겁한 정치를 하고 계시고요.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끝까지 사람 못 붙습니다. 김종민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면서 진짜 기함을 토했는데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주변에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람이 없어도 저렇게 예를 들면 충성하면 자리를 연명하니까. 뭐 보면 다 아시겠습니다. 정미경 최고 같은 경우도 수원에서 지역구 옮기고 일로 네.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하더라도 이준석 당대표한테 좀 잘 보여서 네. 옮기고 네. 뭐 지금은 또 이제 손절하고 잘 보이면 되는 거고 이런 거니까. 네. 참, 그렇다 하더라도 비겁하다. 이분들은 막말에 쪽팔리죠. 진짜. 이분들이 뭐 무슨 5선 뭐 6선 뭐 관록의 정치인들도 아니고 뭐 어떤 그런 분들은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떤 그 뭐랄까 정치적 수사를 쓰실 때도 이렇게 논란받을 만한 얘기를 당당하게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정치 경험이 부족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자기 뒷일이 걱정돼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는 뭐 정치도 인간이 하고 사람이 하는 건데 일종의 도리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거의 인터뷰나 이런 거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말을 이렇게 호떡처럼 뒤집을 수 있는가? 태도와 처신을? 기억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진짜 비겁한 건데. 뭐 제가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를 하는 게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한판 깔아놓으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이 포스트 이재명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 네. 이거 포스트 이재명 누가 만든 거냐면 국민의힘이 만든 거예요. 실제로는 네네네.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게 되면 포스트 이재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야, 그럼 니네들 조심해. 빨리 포스트 이재명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국민의힘이 막 얘기하니까 그렇네. 야, 그럼 내가 판을 좀 깔아볼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거의 암약하는 거죠.
암약하는 거죠. 오히려 이럴 때 김정일 의원 같은 사람이면 조국 전 장관에게 했던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 그냥 머슴처럼 예. 우직하게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이재명 당대표를 옹호하고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예. 상식적인 기준이 있는 거고 원칙이 있는 거고 사람이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저렇게 살아가면서 정치하게 되면 국민들이 뭐가 됩니까? 그런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일정 부분 정치에서 등을 돌리고 무관심해지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 마지막 질문 이제 하나 드리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이게 실제 지금 토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집회에 나가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참사 이후에 있었던 첫 촛불 집회를 갔다 왔었는데 그때보다 지난 주말이 훨씬 더 많았고요. 아마 오늘 저희가 이제 토요일 오전에 방송이 되기 때문에 오후에 나오시는 분들은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70%가 지금 현 정권에 등을 돌렸거든요. 근데 그 70이 다 거리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다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 중에 뭐 한 20 정도가 실제 뜻이 있는 분이 저기 서울시청 인근에 나오신다고 보고요. 근데 다만 이대로의 상황을 계속 갈 수가 없으니 답답하고 분노가 치미는 건 사실인데 거리에 나오는 분들은 일부라고 보는데 포기를 넘어서 분노를 표출하는 거리 투쟁을 우리가 보고 있고 하지만 나머지 그 다른 분들은 절망해서 이제 무관심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럼 이대로 쭉 가면 그 거리 투쟁이라는 건 실제 동력이 붙어야 정권이 긴장할 수 있는 온도까지 타오르는 거고. 근데 거기까지 못 미치거든요. 그럼 이대로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면 뭐가 달라지는가? 뭐 제가 볼 때 민심은 알 수 네. 없는 거죠. 네. 민심 알 수 없는. 2016년 상황 보십시오. 제가 기사를 추적해봤더니 10월 28일인가요? 예. 정확히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만 그때 뭐라고 나왔냐면 촛불 시위를 진행했는데 12,000명, 네. 경찰 추산 3,400명인가 네. 왔어요. 네. 그러면서 소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다, 네. 하야를 주장했다. 예. 다시 시위를 하는데 그때 숫자가 지금 좀 4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뭐 YTN 40. YTN 보도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YTN 40만이라고 YTN이 40이라고 썼다가 다 끈 네, 거예요. 네. 근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 야 3당 대표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불불처럼 번지기 시작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불불처럼 번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민심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그런 거잖아요. 6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을 이렇게 흔들어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정반대로 얘기하면 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30-40만 원이 나와서 대통령 퇴진을 왜 요구하는지 들어봐. 이게 정답인 거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밖에 안 했는데 저렇게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국민들이 30만, 40만이 적은 수입니까? 매우 많은 수입니다. 네.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초반에 10만, 20만, 50만 하다가 100만 확 불어난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 정도면 매우 화가 난 국민들이 행동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방지하려면 헌정질서를 흔든다고 뭐라고 난리칠 것이 아니고요. 핵심적으로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문제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대통령실 내부도 예를 들면 플랜 B를 가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네. 그럼 나가야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를 들면 안 나간 적 있었습니까? 끝까지 나가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끝까지 나갈 거라고 봐요. 동력이 더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거리에 나와가지고 퇴진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랄까 대선 불복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것도 이제 저 사실관계로만 반박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7개월 차 됐을 때 이미 이제 광화문에는 집회가 넘쳐났고요. 그때 국민의힘의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이었나요? 미래통합당이었나요? 그때 그 전신이죠. 전신당의 지도부 중에 한 명이 나와서 문재인 정권 퇴진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때도 아니요. 마찬가지였어요. 김문수, 네네네. 경산화 위원장, 네네네. 오세훈, 지금 현 서울시장, 네네네. 황교안, 네. 당대표 다 얘기했어요. 다 문재인 물러나야 되고 문재인 때문에 못 살겠다고 얘기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때는 맞고 지금이 틀리다라고 비판을 하면 안 되실 것 같고 거리에 나가서 퇴진을 주장하는 건 자유다. 아니 국민들은 대통령 퇴진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권의 소재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예. 개인 국민이 소위 대의한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왜 일을 못하냐고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퇴진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독재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왜 입을 막으려고 그래요. 네. MBC 막고 국민이 막고 YTN 팔고 이게 정치입니까? 아휴. 한숨이 난무했던 오늘 정치연한 직설이었는데요. 매주 여러분들과 한 주를 정리하고 또 한 주를 내다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정치학 박사와 오늘 정치연한 직설 함께 했는데요.
다음 주에 저희는 또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네, 정치연한 직설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